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제로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 알고 있는 영화 음악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걸어온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말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카모토 류이치나 히사이 시조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썸머, 레인, 어느 여름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어떤 경우에는 수록된 영화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들의 음악은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의 감성을 책임져 왔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작품에 비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카모토 류이치와 히사이 시조의 숨은 명작을 다뤄보며 일본 영화 음악계의 두 거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매치업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일본 영화 음악 거장들의 숨은 명작 사카모토 류이치의 토니타 키타니와 히사이 시조의 키즈리턴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빵이님, 지한님, 루카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빵빵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류이치 사카모토와 히사이 시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 녹음에 참여하게 된 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화 음악을 제대로 돋파본 루카입니다. 그럼 패널 소개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니타 키타니와 퀴즈 리턴을 다루며 사카모토 류이치와 히사이 시조에 대해 이야기도 나눌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사카모토 류이치와 그가 음악을 담당한 영화 토니타 키타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요? 루카님,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사카모토 류이치는 1952년 태어나 도쿄예술대 음악학부를 졸업했고 78년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전자음악 그룹으로 데뷔하여 지난 23년 작고할 때까지 45년간 활동했는데요. 뉴에이지, 일렉트로니카, 재즈 등 여러 범위에서 활약을 했고 특히 전장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황제, 괴물 등의 작품을 통해 영화 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며 아시아 최초의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자, 골든글로브상과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라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는 일본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널분들은 평소에 사카모토 류이치 그리고 그의 음악을 즐겨 들으셨나요? 먼저 지한님부터 말씀해볼까요? 저는 평소에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정말 자주 들었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입시할 때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때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거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제목이 내가 사랑한 사카모토 류이치. 저도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거짓말 아니죠?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로예요? 네, 오. 진짜로. 그게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음. 자장가처럼 늘 곁에 붙고 다니는 그런 맞아요. 플레이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그 당시에 굉장히 정신적 지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 정말 많이 들었고 작년쯤인가 류이치 사카모토 작고하신 뒤에 네, 그 관련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류이치 네,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영화관 가서 혼영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소위 말하는 찐팬이셨네요. 네. 찐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좋아하는 음악 감독입니다. 루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방송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두 유명 음악 감독의 음악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참여를 했고 좀 그런 욕구가 있었던 이유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돌아가셨을 때 네. 한동안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가 많이 재생이 됐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때 들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고자 참여를 하게 됐고 아까 두 분이 입시생 때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네. 이렇게 차이가 이게 근데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 때 많이 듣는 맞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동안 그 가사 없는 음악에 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치. 좀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빵빵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세 분과 다르게 평소에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을 즐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고자 해서 들어봤는데 네. 근데 꽤 알만한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꽤 반가운 음악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슬픈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종종 들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사카모토 류이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같이 하게 되었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영화 음악은 무엇인가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뭐를 최애로 꼽아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이, 찐팬 맞으시네.
최애를 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몇 가지만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말해보자면 제일 많이 들은 건 아무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이고요. 웬만한 플레이리스트 그 루이지 사카모토 플레이리스트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나모토라는 영화에 예. 미나모토 피아노 테마가 있거든요. 오. 그거는 근데 비교적 최근 음악인데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많이 들었었고 오. 그리고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 역시 무슨 말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괴물도 좋아해가지고 네. 한동안 아쿠아도 엄청 많이 들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의 사실상의 유작 같은 음, 영화여서 그쵸. 한동안 그 음악을 정말 돌려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루카님은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도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의 아. 아쿠아가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좀 어떤 느낌으로 기억을 하냐면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네. 보통 자리에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네. 자리에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괴물을 봤을 때만 해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는 네. 모습이 기억이 남고 근데 그때 아쿠아가 이제 흘러 나오니까 그쵸. 뭔가 그 장면이랑 그 분위기랑 그게 네. 같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네. 류이치 사카모토한테 약간 헌사를 바치는 자막이 네네, 나오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가 사실 딱 일주기 한국 시점으로는 음.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더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빵빵님은 이제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맞아요. 가장 좋았던 노래가 있다면 어떤 네. 거이실까요? 저는 영화 마지막 황제 레인이 가장 음. 기억에 남거든요. 이거는 진짜 들으시면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 국민이 네. 다 알걸요? 네. 근데 약간 우습게도 예능에서 너무 그쵸. 알려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장면 보면 뭔가 웃음이 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슬픈 장면에서 쓰인 노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급박한 그 바이올린 소리가 제 마음까지도 약간 급박하게 만들어주는 음.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찾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네. 꽤나 들었을 법한 음악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 곡을 만든 작곡가가 유이치 작곡가님이셔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 각자 좋아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다 알만한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음악들을 들어보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에는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의 특징이 좀 히사이시 조와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음악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루카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조금 더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과거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도 YMO 시절 때 전자음악을 했던 것도 그렇고 네. 저는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인터뷰한 영상을 봤었는데 네. 음악과 또 새로운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 나가는 음악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영화 음악을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네.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만 봤을 때는 좀 더 진보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카모토 류이치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맞아요. 진보적인 맞아요.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 히사이시 조보다는 좀 더 예술인에 가까운 느낌을 더 받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네. 지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그들의 음악만 두고 개인적인 비교를 해봤는데 네. 히사이시 조는 장조 같다면 루이치 사카모토는 단조 같은 느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계속 대비를 해봤는데 히사이시 조가 환상적이라면 루이치 사카모토는 수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둘 다 아름다운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려지는 풍경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이 굉장히 다른 느낌? 네. 그러니까 히사이시 조는 기분 좋게 업된다면 루이치 사카모토는 차분하게 다운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말해줄 때 히사이시조 음악은 하늘 같고 루이치 사카모토 음악은 바다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랬었거든요. 좋은 표현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눈이나 뭐 비 같은 거 보면 더 생각나는 거는 사카모토 류이치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뭔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음악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빵빵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 히사히조는 좀 동화적인 느낌이 강했다고 느꼈는데 네. 류이치는 약간 어두운 감정들, 음. 우울함이나 고독함, 외로움 등 좀 이런 걸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내면에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듣다 보면은 정말 눈물이 갑자기 나올 때도 맞아요. 울고 싶을 때 보기도 해요. 그 음악들. 맞아요. 네, 루이치 감독에 대해 살짝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그의 음악들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루이치 감독의 영화 음악 세계도 다루었으니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4년 개봉한 토니타키 타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원작을 기반으로 이치카와 준이 연출을 맡은 작품인데요. 사카모토 류이치의 타 영화 음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져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그의 음악이나 영화의 분위기보다도 한층 더 서늘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입니다. 지한님, 토니타키 타니의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토니 타키타니는 어머니의 부재와 늘 집을 비우는 아버지 아래에서 외로움 속에 자랐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그는 정교한 설계도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성장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단정한 미소를 지닌 에이코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하게 됩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에이코의 심각한 쇼핑 중독에 부담을 느끼던 그는 이를 자제해보길 권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아내가 남긴 옷들 앞에서 깊은 고독에 괴로워하던 토니는 결국 에이코와 같은 치수의 여성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네, 보는 내내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영화였습니다. 패널분들은 영화가 어떠셨나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 볼까요? 저는 영화보다 소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음. 소설을 영상화한 느낌? 영화보다는? 저도 저도 약간 영화 보면서 책장을 넘기는 듯한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나레이션도 주인공 토니 타키타니의 목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어. 나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또 대사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책 문장을 그대로 읽는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영화보다 더 소설에 가까운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조금 더 사색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하루키 소설이 원작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키 소설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특유의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성화자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아 하루키 소설답다 그런 걸 영화에서도 느꼈던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지금 내레이션을 담당한 분이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주연을 하신 남자 배우 분이라고 오. 또 맞아요. 들었는데 확실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내레이션하고도 좀 목소리도 잘 맞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루키랑 잘 어울리는 남자. 그런 유기성이 또 지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앞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영화 자체가 되게 고독한 느낌을 받았고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몇 번 읽어봤었는데 하루키가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조금 더 동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내레이션 목소리가 정말 뭔가 그 좋아요. 분위기에 정말 찰떡이었다. 그래서 내레이션 목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빵빵님은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여러분들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소설을 네.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이 소설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첫 연애를 했을 때가 16살 때거든요. 오, 갑자기 고백을. 근데 TMI를 근데 어쨌든 이때 처음 연애를 하고 23일 사귀고 헤어졌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연애를 하고 이 헤어져 보니까 네. 그 고독함이라는 거를 약간은 좀 알 것 같은 느낌? 일찍 알았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 고독함을 몰랐다가 헤어지니까 알게 되는 게 마치 영화에 나오는 토니 타키타니의 감정을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중학교 때 벌써 그걸 알았다니. 철이 빨리 들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연애 안 하셨어요? 전 안 했는데요. 네, 저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좀 감상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네요. 확실히 그럼에도 조금 고독함이라는 어떤 특유의 분위기는 확실했던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속 주인공 토니 타키타니는 고독에 친숙한 인물처럼 그려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고독에 괴로워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패널분들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토니 타키타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빵빵이님 먼저 말씀해 볼까요? 저는 토니 타키타니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 사랑받는 느낌을 잘 몰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인을 만나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사실 헤어지고 고독한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알게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특별한 주인공이었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던 그런 주인공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토니 타키타니라는 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 느낌?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루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토니 타키타니의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이 사람 참 해피형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맞는 들었어요.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확신했던 게 극아이다. 극아이. 그것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극아이와
해피형 인간이 만나면 네. 이렇게 된다는 네. 걸 알 수 극강의 있는데 회피형 네. 다 피해버리는. 아 무라카미 하루키가 극강의 아이로 이렇게 덮여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상처받기 두려워서 더 밀어내는 느낌이 강했고 또 아내를 잃었을 때도 그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어쨌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해피형 인간의 표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걸 부딪혔을 때 잘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고독이라는 거를 그냥 뭐 괜찮은데?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그게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니까 맞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부모와의 어떤 감정적 교류를 할 시간이 너무 부재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아. 그런 사람으로 더 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 처음에 내레이션 앞부분에 쭉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서 뭐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아. 그 너무 이렇게 냉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막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막 이러니까. 아. 근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 그냥 그렇게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안 그래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인간이란 생물인 이상 고독과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고독에 친숙하다고 해서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약간 이런 걸 그쵸.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고독이 뭔지 모를 뿐이지 그치. 사실 고독에 대해서 아픔을 겪지 않았을 뿐이지 고독을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그런 그런 느낌이죠. 뜻인 것 같았어요. 네. 네, 사실 토니 말고도 그 주변의 인물들도 조금 특징적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형무소에 갇혀 생사를 오갔던 아버지, 옷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아내 에이코, 그리고 에이코와 닮은 히사코 등 등장인물 수는 적지만 저마다의 관계 속에서 토니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관계들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나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 볼까요? 저는 에이코의 관계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에이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옷이 채워준다. 근데 토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에이코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전 이 둘의 관계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지면 토니가 확실히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오. 왜냐하면 에이코나 토니 둘 다 어쨌든 결핍된 부분이 있었는데 토니는 에이코로부터 결핍된 부분을 충족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에이코의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에이코는 토니한테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옷으로부터 결핍을 채우잖아요.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에이코는 옷으로부터 채운 결핍을 통해서 사랑을 토니에게 주는데 토니는 에이코한테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토니가 좀 잘못하지 않았나. 오, 생각 못한 오. 해석인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지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도 근데 토니와 에이코의 관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관계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게 네. 눈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전 궁금했거든요. 에이코가 왜 그렇게 옷을 많이 사는 건지 역시.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석 나름대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네. 생각을 했냐면 네. 사실 그 토니는 외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미술에 재능이 있긴 하지만 제일 잘하는 건 약간 되게 차갑고 기계적으로 네. 그 구조를 그리고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뭐 본인 스스로 감정에 대해서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네. 꾸미고 화려한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진짜 앙상한 뼈 같은 토니에게 에이코라는 피부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에이코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화려함으로 토니를 좀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적당해야지. 그게 부담을 너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거 좀 아닌데 하고 떨쳐냈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덮고 있던 이불을 갑자기 확 벗어버리면 그 전보다도 더 추위가 느껴지듯이 토니가 고독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그렇게 에이코라는 피부가 한순간 벗겨나니까 고독을 이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래서 에이코가 그런 계기를 선택해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옷을 좋아하는 게 은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텅 비어있는 토니를 감싸준 인물이니까 그렇게 보면 옷을 좋아하는 인물로 네. 표현해낸 거 아닌가 약간 네. 이런 그쵸. 느낌? 괜찮은 해석인데요. 네. 맞는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좋습니다. 빵빵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에이코와의 관계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네. 토니는 에이코를 좋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요? 저는 에이코를 좋아한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옷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옷을 좋아하니까 뭔가 항상 사람이 채워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끌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토니의 마음을 옷방 있잖아요. 네. 에이코의 옷들이 있는 그 방, 네. 그 방이 네, 토니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네, 에이코가 옷으로 가득 방을 채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을 채웠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토니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득 채웠으니까 토니는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연애할 때도 다들 알잖아요. 이게 계속 잘해주다 보면은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헤어지다는 말을 옷을 적당히 사달라는 말로 한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에이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옷으로 인해 토니의 마음을 채워준 건데 옷을 적당히 사달라고 하니까 마음에서 나가라는 그런 말로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 속의 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되게 차갑게 해석을. 그러니까요. 에이코가 너무 나빠지는데 그러면. 근데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토니가 에이코한테 잘해주긴 하지만 네. 진짜 이 옷을 많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어쨌든 좀 겉에 치중된 모습을 좋아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네. 한 것 같아요. 영화의 약간 관조적인 분위기랑 어울려서 사랑의 어떤 역학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몰입해서 보기보다는 관조적으로 떨어져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꼬리 질문으로 하고 싶은 질문인데 네. 이제 에이코와의 관계가 결국 사별로 끝나자 토니가 이제 공고를 내잖아요. 네. 그런 공고를 통해서 치수에 맞는 여성을 들여서 히사코라는 여성이 집에 오게 되는데 그렇게 들인 히사코가 옷장에 들어가서 에이코의 옷들을 이렇게 입어보다가 결국 오열을 하잖아요. 네. 아, 그쵸. 너무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요. 말하면서 막 말을 못하는데 왜 히사코는 에이코의 옷장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더불어 이러한 공고를 낸 토니의 진짜 심리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서 좀 기괴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좀 조금 왜 약간? 울지? 기괴한 것도 있고 약간 왜 울지 했던 그 음. 생각이 먼저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울지도 그렇고 아니 그렇다고 저런 공고를 내? 싶기도 공고가. 했어, 맞아요. 지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을 못한 것 같이 느껴지진 모르겠지만 네. 왜 눈물을 흘렸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네. 여자지만 네. 아니, 처음 가는 장소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영화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마 그토록 아름다운 옷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을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선택함도 느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방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네. 거잖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의 옷이니까. 그런 선택함과 동시에 그 정도의 사치를 허락할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슬픔이 확 다가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도 여자분이 굉장히 F 성향의 여자분이 아니었을까. 네.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맞아요. 분이셨을 것 네.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리고 토니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토니는 에이코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아주 미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에이코가 죽었을 때도 에이코의 상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상실은 결국 영원히 대체될 수 없다. 이런 걸 깨닫고는 결국 포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은 히사코를 봤음에도 에이코를 잃은 상실감과 고독이 사라지지 않고 네. 뭔가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전화를 다시 걸잖아요. 네. 그냥 취소하겠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아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드는 생각이 네. 히사코하고 에이코하고 같은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극중에 나온 아버지랑 토니도 같은 배우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히사코가 이렇게 아래서 울었을 때 그 결국에 에이코를 대체하지 못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같은 배우로서 아무리 같은 사람이 와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네요. 싶었던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은 배우였던 것도 약간 아버지부터 아들로 이어져 온 숙명적인 어떤 DNA 숙명적 고독? 네. 그런 거를 네. 조금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 레코드판을 다 불태우면서 나레이션으로 그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에이코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토니는 이제 진정 외톨이가 되었다. 이렇게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불어닥치는 약간 고독의 고통. 음. 그 앞에서 그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좀 맞는 같은 것 같아요. 배우로도. 오. 엔딩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히사코를 보냈지만 엔딩에 가서는 다시 전화를 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결말로 아마 토니는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히사코를 불러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 제가 말해놓고 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약간 처절한 엔딩이네요. 진짜 인간의 고독의 굴레에 대한 영화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말대로면.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에 히사코 부른 거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어떡해요? 에이코로서의 히사코가 아니라 히사코로서의 히사코로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단 아, 말이죠. 네. 그 전까지는 에이코를 대체하기 위한 히사코로서 이 히사코를 바라봤다면 네. 그 후에 막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잖아요. 네. 네. 근데 히사코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는 뭔가 그리고 에이코를 다 잊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히사코를 부른다는 거는 이제 에이코를 잊었고 히사코라는 사람을 새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게 아닐까. 전 좀 재밌네요. 희망적으로 바라봤네요. 어. 그러면. 저도 희망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 오. 저는 오히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두 분, 저도. 네. 비관주의자와 이대 이. 낙관주의자인데요. 근데 두 분의 해석 둘 다 정말 음. 재밌게 들린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면 제 해석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마음적으로는 이제 지한님의 해석이 맞길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좀 희망 좀 네.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화 맞아요. 내내 어두웠잖아요. 네. 네. 한 번쯤 밝을 뻔하지 않나. 맞아요. 네. 네, 루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히사코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네, 왜 누군가의 집에 가면 그 사람의 삶이나 뭐 생각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특히 오래 산 집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막 3, 40년 산 어른의 집에 가보면 네, 그 사람의 생각대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데 네, 그 집에만 가도 어쨌든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의식주 중에 어쨌든 의도 계속 그 사람이 입었을 테니까 그 에이코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옷에도 좀 묻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를 이제 같은 체형의 사람이 입었을 때 그 감정이 좀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오컬트 같은. 그러니까요. 영원히 이제 예. 옷에 묻어 있는 거죠. 갑자기 공포물로. 빵빵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옷장은 토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안에서 히사코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히 확실하진 않거든요. 네, 좀 복합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옷으로 채울 수 없는 토니의 공허함,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토니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에이코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에이코가 옷을 자주 사는 것이 토니의 마음을 채우려는 표현 중 하나가 아니었나. 네. 그 방을 토니의 마음이라 생각했을 맞아요, 때는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고독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 감독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 중에 네, 옷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그 네. 방에서 누워가지고 맞아요. 있는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났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빵빵이님 해석처럼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다음 질문에서 좋습니다.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는 한 인물이 외로움 속에 살다가 찰나의 행복을 느끼고 다시 외로움 속에 사무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담아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분들은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연출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방에 혼자 남아서 누워있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자신의 아버지와도 오버랩 되잖아요. 네. 아버지 누워있는 장면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에 맞아요. 상무소에 갇혀 맞아요. 있었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간수들 다 죽고 네. 자기 혼자서 약간 기다리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 토니가 누워있는 장면 또한 네. 고독함은 죽기 직전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화 원피스 보시면은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혹시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계속 해주시겠어요? 뭐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총알에 가슴이 뚫렸을 때 아니 뭐 이런 거.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아. 이렇게 아.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네.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끝을 못 맺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도 결국에 고독을 표현하는 대사거든요. 네. 그래서 고독함과 죽음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설정을 얘기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쟁 당시에 본국이었던 일본 말고 상대적으로 싸우고 있던 국가인 중국에 가서 네. 이제 영화상의 표현으로는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렸다가 형무소에 갇힌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토니의 아버지도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고 고독한 형무소의 방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그 고독함을 겪은 인물이니까 네. 그게 토니한테도 내려져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약간 이름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토니는 영어 이름이고 맞아요. 타키타니는 외국어 이름이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자체도 이제 그 중간에 껴 있어서 그 어느 아. 곳에서 속해 있지 못하는 그런 것도 표현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이름조차 이질적인. 네. 확실히 소설 원작답게 토파울 부분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디테일이 많은 작품. 네. 네. 루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인상 깊었던 연출 중에 하나가 토니가 아버지의 트럼본 연주를 듣다가 네. 음악이 점점 사라지면서 네.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고 묻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네. 음악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관객은 음악이 바뀐 걸 인지를 못하는데 네. 대사로만 이렇게 뭐 어. 묻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네.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네. 좀 심지어 좀 소름 돋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뇌리에 많이 박혔어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장면 뭐가 바뀐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모르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짝 그 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 네. 네. 에이코랑 같이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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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고독을 계속 디폴트 값으로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듣던 음악이었는데 네. 지금 에이코가 있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좀 음악이 다르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 토니의 마음이 아빠가 바뀐 게 아니구나. 네네. 오. 왜냐면 이제는 옆에 고독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를 채워준 사람이 있으니까 토니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독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고독에서 좀 벗어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 좋습니다. 지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영화 볼 때 색감을 되게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서 전체적으로 딱 보이는 게 무채색 톤? 아, 맞아요. 그리고 채도가 아주 많이 빠진 낮은 색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일본 영화들 원래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영화들 특징이 좀 정적인 연출 많이 쓰거나 네, 관조적이죠. 네, 맞아요. 그런 영화들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네. 인상 깊었던 게 내레이션이 네.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네. 연출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독특하다라고 맞아요. 느꼈어요.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했던 소설 같다라는 네.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인 것 같기도 했고 네. 저희가 이 영화의 주제가 고독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영화의 줄거리로서도 고독을 말하지만 네. 영화의 줄거리에 온전히 빠져들 수 없도록 관객을 영화와 약간 분리시키는 장치를 만듦으로써 관객까지 어떻게 보면 영화와 분리시키는 네. 고독하게 그쵸. 만들어버리는 네. 약간 그런 외제적 장치를 예. 만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던 아. 것 같아요. 사실 내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화 안에 있는 공간에 속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영화가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네. 뒤에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에서 느껴지는 내레이션의 느낌은 뭔가 되게 다 인물들하고 분리가 돼 있고 맞아요. 좀 고독하고 한 사람의 마음만 좀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독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확실히 연출적으로 좀 특징이 많았던 맞아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은 잔잔한 영화 리듬에 맞춰서 느리게 흐르잖아요. 이제 극 전체를 좀 서서히 감싸듯이 이제 연주가 되는데 패널 분들은 이 작품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먼저 지한님 말씀해 볼까요? 저는 그냥 평소에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같았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카모토 류이치 원래 음악들도 네, 우울하고 음울한 네. 부분이 많아서 네, 그렇게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다라고 음. 느꼈고 네, 근데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 정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뒤에 이어질 꼬리 질문에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루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은 영화를 확실히 받쳐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저는 이번에 방송이 영화 음악 감독 특집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 잔잔한 음악도 엄청 신경 써서 들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도 내용이 잔잔한 편인데도 음악이 더 튈 수 있는데도 더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신경 써서 들으려고 했는데도 네. 그걸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니까 오.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건 그 자체로 조금 확실히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지 리스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빵빵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고독이란 감정은 슬픔, 외로움, 허무함, 쓸쓸함 등 어두운 감정들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유이치 감독은 어두운 감정들을 잘 다룬다고 언급드렸었는데 영화의 주제인 고독이 이 어두운 감정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유이치의 음악과도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이 뭐였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한님은 뭐였나요? 확실히 아까 기대한다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기대할 만한 답변은 전혀 네. 아니고요. 네. 그냥 영화의 메인 테마인 솔리튜드. 음. 아무래도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쵸. 네. 이때 말씀드린다 한 거고 이게 영화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메인 테마 음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솔리튜드가 한국어로 고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독이란 단어 자체를 음악으로 구현하면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사카모토 류이치는 이렇게 인간 기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분한 감정을 잘 표현해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영화를 어떻게 보면 더 고독과 관련된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만든 장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루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포토그라피아라고 그 어. 에이코를 만나고 나서 아. 음악이 밝아지잖아요. 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잔잔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너무 어둡길래 좀 힘들었거든요 보는데. 네네. 근데 에이코를 만나고 나서 음악이 밝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면서 네. 그래서 더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음악에 대해서도 톱어보니까 한번 이 질문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토니 타키타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의 음악이 조금 굉장히 크게 작용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이 영화에 미치는 가장 큰 힘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영화를 톱하면서도 얘기했는데도 그의 음악이 좀 가장 빛나는 영화가 좀 특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의 맞아요. 음악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한님 먼저 말씀해 볼까요? 일단 류이치의 음악이 영화에 미치는 가장 큰 힘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낸다. 그리고 영화를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가장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 가장 빛나는 영화가 뭘까 생각해봤거든요. 네, 뭔가 서정적이고 템포가 빠르지 않은 영화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색감이나 영상미 자체가 엄청 화려한 영화보다는 통일성이 있는 그런 영화에 잘 맞는 것 같고 인간의 감정이나 내면과 관련된 영화들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꼽아봤고요. 네. 왜냐하면 사카모토의 음악에는 그 자체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화려한 영화가 아니어도 이 음악으로 다 채울 수 있다. 아, 약간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가 사기다. 네, 맞아요. 네,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이건 음악이 영화가 음악 덕이 살았네. 네. 맞아요. 음악이 그런 게 캐리했다. 많아요. 약간 사카모토 류이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지아님처럼 특유의 서정성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 내면의 그런 미세한 갈등들을 증폭시키고 네, 그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는 마지막 황제나 남한산성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남한상성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음악을 들어보면 되게 건조한 느낌을 사카모토 류이치가 피아노 선율로 맞아요. 어쩔 때는 되게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이걸 표현을 해냈는데 확실히 그렇게 건조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특화가 된 감독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쩔 때는 레인처럼 좀 격정적으로 네. 막 사람을 몰기도 하고. 루카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이 가장 빛나는 영화가 뭐라고 물으셨는데 네. 그 가장 빛나는 영화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공간이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뭔가 서점 같은 곳에서 예. 사카모토 류이치의 플레이리스트를 딱 틀어주면은 네.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 영화 토니 타키타니도 네. 소설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그 공간하고 뭔가 떠올라지는 게 있는 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 소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런 사색적인 분위기를 되게 배가해주는 그런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카모토 류이치와 토니 타키타니를 다뤄보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노래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그의 노래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선율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세상 곁에서 맴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부에서는 일본 영화 음악의 또 다른 거장 히사이 시조와 영화 퀴즈 리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니 타키타니의 메인 테마죠. 사카모토 류이치의 솔리튜드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음악 감독 매치업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카모토 류이치와 토니 타키타니를 다뤄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히사이조와 퀴즈 리턴을 다루면서 그의 낭만적이고 동화적인 영화음악 세계와 그의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히사이시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빵빵이님, 히사이시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히사이 시조는 1950년에 태어나 구니타치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고 1974년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최초의 인간 갸토루즈의 음악을 맡으며 데뷔했는데요. 이후 1984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의 걸작들의 음악을 담당했고 이외에도 기타노 타케시 감독과 하나비, 기쿠지로의 여름 등 총 7번 협업하여 20세기 후반 일본 영화를 빛낸 영화음악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사실 사카모토 류이치와 더불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국내에서 특히 팬이 많은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널분들은 평소에 히사이 시조 그리고 그의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빵빵이님 먼저 말씀해볼까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까는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약간 미적지근하셨었는데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웃음을 참기 힘드네요. 네네. 네, 시험 공부할 때나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TV에 네. 유튜브를 틀어서 플레이리스트를 항상 듣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방에 동화 같은 특유의 분위기가 퍼지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를 들을 동안 이제 음. 빵빵이님 같은 거는 이제 그쵸. 히사이 시조를 좋아했던 거죠. 네. 확실히 그게 파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 제가 말해보자면 저는 히사이 시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류이치 사카모토를 좋아하기 이전에 히사이 시조를 먼저 좋아했어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첫사랑인가요 혹시? 근데 히사이 시조는 조금 네. 첫사랑의 느낌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네. 적에 좋아했던. 그렇죠. 제가 저희 동아리에서 했던 지브리 매치업 녹음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럴 오비 때. 정도. 네, 저 맞습니다. 그거 들었습니다. 오, 정말요? 그럴 정도로 지브리의 광팬이라서 네.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부터 히사이 시조 음악을 듣고 자랐고 네. 좋아해 왔어요. 어.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히사이 시조 음악 콘서트도 갔다 온 적이 와. 있거든요. 그 음악 콘서트가 굉장히 활발한 맞아요. 분 중에 맞아요.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히사이 시조도 같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아.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사카모토 류이치와 히사이 시조를 다루긴 했지만 영화 동아리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와 히사이 시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루카님은 평소에 좋아하셨나요? 저는 두 분과 반대로 오. 개인적으로 지브리 영화에 대한 어릴 적 향수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아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히사이 시조 음악을 들으면서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더 좋아하는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인 건 히사이 시조 팬분들이 이거 안 들은 귀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오히려 다행인 건 이제 들을 때마다 새롭게 더 좋게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팬분들이 많네요. 네. 사카모토 류이치와 그쵸? 더불어서.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 빵빵이님은 가장 좋아하는 히사이 시조의 음악이 무엇인가요? 너무 많긴 한데 네, 확실히 많죠. 네, 그중 하나를 꼭 뽑아야 된다면 네. 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 회전문마요. 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 이 어릴 때 이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떤 추억인가요? 예, 중2 때 네. 죄송해요. 또 중학교 이야기 나왔는데 네네네. 중학교 때가 확실히 뜻깊으셨던. 네. 저보고 귀엽다고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뭐 썸씽이고 이런 건 없었는데 네.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학교 축제에서 갑자기 혼자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뭐 혼자 당당하게 뭘 하려는 거지 했는데 이제 네. 피아노를 쳤는데 네. 그 곡이 이제 인생의 회전목마였습니다. 오. 네. 반하겠다. 네. 그러니까요.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네. 당당하게 치는 거냐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네. 지브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메인 OST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피아노를 왜 쳤는지 알게 돼가지고 네.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빵빵님이 이제 중학교 시절만 모아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그니까 좋겠어요. 그니까. 나 진짜 애니메이션 뚝딱 하나 나올 네. 것 같습니다. 감독님 구합니다. 네, 루카님은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실까요? 저는 마녀 배달부 키키의 OST인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너무 역시. 좋죠. 네, 가장 좋아합니다. 제 최애 지브리 영화 중 하나고 네. 그리고 마녀 배달부 키키가 굉장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공간에서 뭔가 네. 마녀라는 판타지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네. 네. 그 개연성 이런 것들을 음악이 바로 납득시켜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지한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음악들도 다 좋아하고 네. 말씀 안 해주셨던 거 얘기 하나 해보자면 네. 모노노케 히메를 아. 제가 영화도 굉장히 음. 좋아하는데 이 사운드 트랙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아시타카와 산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네. 그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네. 이거 하나 안 들어보셨으면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노노키미를 네. 안 봐가지고 진짜요? 나중에 근데 사실 음악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 항상 네. 꼭 이래요. 맞아요. 히사이시 조의 그 노래는 아는데 아. 지브리는 막상 안 본. 근데 네. 이거 꼭 같이 보셔야 더 네. 그 시너지가 살아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꼭 보세요. 네, 꼭 봐야겠습니다. 네네. 음악 얘기는 아니지만 네. 모노노케 히메는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의 오. 애니메이션이라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꼭 보세요. 와, 네. 이렇게 강권을 하시니까 꼭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히사이시 조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사카모토 류이치와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와 대비되는 히사이시 조의 특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인으로서 히사이시 조의 특징은 뭘까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볼까요?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카모토 류이치는 영화를 좀 받쳐주는 음악이 강한 네. 느낌인데 히사이시조의 음악은 영화와 음악이 함께 가는 음. 느낌을 받았어요. 음악이 스크린 앞에 위치한 느낌. 어, 네. 비유를 하자면 큰 무대 공연을 예로 들었을 때 네. 사카모토 류이치는 무대 뒤 공간에 숨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느낌이라면 오. 그 히사이시조 음악은 무대 앞 공간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음. 크게 네. 두고 연주하는 무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네. 받아들였습니다. 오. 네. 확실히 그 약간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숨어 있지 않고 네. 앞에 나와서 네. 음악을 해주는 느낌.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는 개인 활동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음악들도 많긴 하지만 히사이시조는 거의 데뷔도 그렇고 네. 알려진 바도 그렇고 영화 음악 위주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의 힘을 좀 우리가 더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해요. 지한님은 어떠신가요? 전 사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냥 하나만 얘기하자면 사카모토 류이치와는 다르게 히사이시조 음악이 애니메이션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브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사의 느낌이 강한 류이치보다는 그런 점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빵빵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유이치의 음악을 들으면 슬픔, 공허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생각나지만 네. 히사이시조는 몽환적인 음악들로 하여금 약간 동화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상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 히사이시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팬도 대중적이다 싶으면 히사이시조가 좀 더 많고 그쵸. 맞아요. 약간 사카모토 류이치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조금 매니악. 약간 조금 힙하게 네.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게 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쩌면 사카모토 류이치나 히사이시조 모두 비슷한 정도로 사랑받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스타일은 좀 편이하게 다른데 이게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그들의 음악을 좀 기억하는 색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히사이시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96년 개봉한 키즈 리턴은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은사자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거장 기타노 타케시의 작품인데요. 기쿠지로의 여름, 지브리 영화로 기억되는 약간 동화적이고 명랑한 영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작품입니다. 루카님,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고등학생 마사루와 신지는 아이들의 돈을 뺏고 다니는 불량 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뜯은 학생의 복싱 선수 형을 만나 혼난 것을 계기로 둘은 복싱장을 다니게 되는데요. 재능이 있던 신지는 그대로 복싱 선수의 길을 걷지만 신지와의 스파링에서 진 마사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마주쳤던 야쿠자의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은 서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현실의 벽과 방황 속에서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잃은 마사루와 신지, 허나 둘은 고등학교 시절 자주 같이 타던 자전거를 타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네, 씁쓸하면서도 마냥 절망적이지 않은 오묘한 성장 영화였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영화가 어떠셨나요? 지한님 먼저 말씀해볼까요? 저는 앞서 말한 토니 타키타니와 비교하면 좀 더 네. 쉽게 이해가 가는 영화였던 것 같고 감정선 네. 따라가기도 한결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복싱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를 많이 본 편이 아니라서 예, 그 장면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네, 근데 때리는 게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네. 계속 보면서 아 정말 복싱을 왜 재밌게 보는 걸까 음. 약간 아.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네, 배우들이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처음 봤을 때는 배우들이 별로 뭔가 인상적으로 남는 느낌이랑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영화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반해 있더라고요. 음. 배우들의.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참 인상 깊게 캐릭터 잘 만들었다. 이런 약간 신지 생각을 배우 했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네, 저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그런 매력도 있었던 영화였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루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를 굳이 분류를 하면 청춘 영화일 것 같은데 뭔가 청춘을 이렇게 건조하게 바라보는 네, 청춘 영화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청춘 영화의 흐름을 초반에는 좀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뭔가 더 멋있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것 같다가도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네. 장면 때문에 좀 씁쓸하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빵빵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뭔가 이렇게 성장 영화라고만 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비판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좀 현실적인 요소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네,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지만 포기했을 때 예. 다시 한번 활력을 얻기 위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라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는 삶을 헤쳐나가는 조금 다양한 젊은 청춘들을 비추잖아요. 네. 뭐 일반적인 성장물과 다르게 마냥 희망적이거나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애물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패널분들은 이렇게 청춘과 관련해서 영화가 이런 묘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던가 장면이 있으신가요? 루카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신지와 마사루가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영화가 진행될수록 주변 인물의 변화를 계속 꾸준히 잡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만이 주인공이 아니구나 예.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히로시 캐릭터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 네. 뭔가 한국의 학생과 제일 닮아 있지 않나 그래서 더 그쵸, 짠하게 그쵸. 느껴졌어요. 네. 어쩌면 모범생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회사에 바로 들어가고 일도 착실하게 하는 진짜 평범한 인간인데 네. 네. 너무 비극적으로 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량 학생이었던 신지와 마사루는 네. 어쨌든 좀 실패를 겪긴 하지만 다시 의지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네. 맞아요. 그쵸? 히로시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네.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맞아요. 캐릭터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맞아요. 약간 저도 기타노 타케시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네. 이런 식의 표현에서 조금 허무주의가 좀 드러나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별거 없다.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개그 콤비 있잖아요. 네. 그게 왜 나오지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음.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신지와 마사루와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던 네. 그 네. 개그 콤비를 지망하던 아이들이라는 걸 뭔가 알았을 때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학교에 있을 때는 아무도 처음에는 안 들어주던 네. 그냥 음. 그런 애들이었다가 점점 관계가 많아지다가 뭐랄까 출장 개그를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막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 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밀어붙이면 네.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거를 무작정 허무주의라고 보여지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음. 성공의 장면들도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감독 자체가 음. 이제 원래부터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었기도 네. 하고 네. 시작 자체를 개그 코미디처럼 만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영화상으로 보면 별로 비중도 없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성장한 거 보니까 뭔가 내 마음이 뿌듯해지죠. 네네네. 그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빵빵님은 어떤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아님처럼 그 네. 개그 코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오, 네. 네. 다른 인물들은 대체로 뭐 열심히는 하지만 네. 결국에 중간에 다 약간 하차하거나 네.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쵸. 많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그 개그 콤비가 좀 대비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성공한다. 네. 이게 결국에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맴돌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씁쓸한 부분과 희망적인 부분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인물 묘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독이 원래는 죽음에 대해서 약간 낭만적이고 조금 로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영화를 네. 만들기 네. 직전에.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고 오. 그 전에 약간 조금 죽음을 찬미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엔 키즈 리턴, 기쿠지로의 여름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반영된 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렇게 청춘 캐릭터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이와 대비되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어른들 캐릭터인데 뭐 마사루와 신지를 그저 문제아로 생각하고 포기한 듯한 선생님이나 왕년의 신인왕이었지만 나이 들고 방만해져서 유망주들을 해이하게 만드는 하야시나 그런 사람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영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북한님 먼저 말씀해 볼까요? 저는 그동안 청춘 영화들이 좀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가 네, 젊은 인물들 그 자체로 빛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인물들을 끌어주는 어른 캐릭터들도 굉장히 음. 매력적인 영화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키즈 리턴에서는 그런 인물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서 맞아요. 네. 네, 청춘의 아름다움보다는 청춘의 그런 나약함이 더 음. 드러나는 효과를 바라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나 하겠죠라며 네. 막 직업을 무시하거나 네, 또 그쵸. 대학 진학률만 신경 쓰는 네. 그런 게 네. 한국 사회랑 또 좀 네. 비슷하다는 생각이 음. 들고 근데 이게 1996년 네. 영화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네. 한국보다 훨씬 빨라겠구나 네. 그걸 좀 음.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80년대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이 경제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성장을 겪고 네. 있던 시대여서 그런 게 드러난 것 같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한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현실인 것 같긴 했어요. 그냥 네. 현실을 좀 그래도 극단적으로 그려냈다. 그러니까 네.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지만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어른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른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하야시 캐릭터가 네. 너무 짜증나는데 네. 진짜 보면서 그 인터스텔라 스테이 장면 아시죠? 네. 하지 마. 그죠? 제발 따라하지 마, 그만해. 제발 네. 술 먹지 마, 막 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네. 막 말리고 싶었는데 네. 그치만 현실에 너무 있을 법한 어른이다. 네. 뭔가 가먼이설로 아이들을 속이고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인 네. 그런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빵빵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두 분들과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오, 네. 이 영화는 약간 어른들을 비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동시에 주인공들의 주체성까지 같이 비판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느꼈어요. 네. 어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두 주인공이지만 네. 네, 동시에 자신들과 같은 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막 같이 복싱을 따라하는 학생들이 네. 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청춘은 옳은 방향으로 계도해줄 수 있는 어른이 부족하니 스스로의 주체성을 키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감독이 심어놓은 것 같았어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딱 드러난 것 같은 게 이제 엔딩을 보면은 결국에 그렇게 부침을 겪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배 자전거에 탄 신지가 저희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마사루가 아직 시작도 안 시작도 안 했어. 했어 라는 한 엔딩이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도 히사이시조의 음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 이제 동화적인 지브리의 세계와 달리 키타노 타케시의 영화에서는 좀 더 성인 취향의 범죄 및 누아르의 분위기가 풍기는데 이러한 히사이시조의 음악이 지브리 때와는 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기타노 타케시의 느와르 영화인 소나티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키즈 리턴도 그렇고 허무주의가 좀 깔려있는 영화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데 네. 그 속에서도 조금 환상적인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해변가 장면 같은.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환상처럼 보일 법한 장면에서의 음악을 네. 지브리에서처럼 현실 영화에서도 참 잘 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브리는 애니메이션이고 네. 기타노 네. 타케시의 영화는 실사 영화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지한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엄청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 속 음악 감독이 히사이 시조라는 거를 모르고 봤더라면 히사이 아예 몰랐을 것 시조라는 같다. 생각 안 네. 들었을 것 같다. 오. 네. 그런 정도로 좀 다르게 느껴졌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토니 타키타니에서의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화 속에 그냥 인지도 못할 정도로 잘 어울렸다면 네. 뭔가 이 가타노 타케시의 히사이 시조는 조금 튀었다? 아. 근데 의도적인 튀임인 네. 것 같다? 아까 아하. 말씀해 주셨다시피.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저도 네. 메인 테마 나올 때 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래가 좀 흥겹잖아요. 음. 되게. 그러니까 노래가 바로 네. 각인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조금 히사이 시조가 힘을 발휘했다. 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빵빵이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좀 지아님이랑 의견이 다른 게 네. 저는 이거를 음악 감독을 누군지 안 보고 그냥 영화를 먼저 봤어요. 네. 네. 근데 딱 듣자마자 아 이거 히사이 시조네 오. 해버렸거든요. 진짜 찐팬이신데요. 아 근데 너무 제가 그 막기인 건가요? 아니야. 너무 그 색깔이 잘 드러난다고 저는 어.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몽환적이고 약간 동화적이잖아요, 음악이.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현실적인 영화랑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들을수록 약간 오묘한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한. 네. 그렇다고 실패한 것 같지는 않은 약간 새로운 희망? 네. 그런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네.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도 미야자키 하야오도 좋아하고 기타노 타케시도 좋아하는데 음.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에서의 히사이 시조는 조금 천진한 세계가 있잖아요. 네. 아이들의. 네. 맞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어른도 조금 품어줄 수 있는 좀 추억을 건드리는 부분이나 약간 낭만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천진함을 바탕으로 낭만을 채워주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 세계에서의 그 히사이 시조라고 생각이 되고 기타노 타케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경과 낭만이 있거든요. 어른의 낭만. 네. 근데 그 속에서 약간 천진함을 얹어주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만 볼 수 있는 환상성.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다양하게 그 영화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기타노 타케시의 영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 그런 히사이조였는데 패널분들은 이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운드 트랙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 영화 계속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그 메인 테마가 그냥 네. 아무래도 제일 인상 키즈 깊었던 것 같고, 리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신지가 혼자서 나중에 열심히 진지하게 복싱을 하잖아요. 네. 그때 로드워크를 하면서 또 그 음악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네. 뭔가 그게 그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어.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끌린다. 인상 깊은 아, 그런 장면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빵빵이님은 어떤 노래가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도 키즈 리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네. 장면은 엔딩 장면이 어, 제일 기억에 네. 남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의 엔딩 장면 처음 시작할 때 상태를 알기 어렵거든요. 네. 네.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아, 그런 그쵸, 그쵸.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전주가 하이라이트가 안 나오고 그냥 네. 뜬뜬뜬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표현한 것 같았고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는 대사에 네. 곡의 메인이 딱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음. 이거를 또 동시에 느끼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1부 때와 비슷한 질문으로 영화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는데요. 결국 히사이 시조의 음악이 영화에 미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더불어 그의 음악이 가장 빛나는 영화는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루카님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계속 얘기했다시피 뭔가 환상성이 드러나는 영화에서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실사 판타지 영화에도 참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네. 또 만약에 지브리 놀이공원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이 만들어지면 네. 거의 입장곡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을 것 않을까.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생가치유를 봤는데 네. 네. 시작하자마자 그 네. 원소모데이 음. 그게 딱 흘러나오는데 네.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이래서 히사이 시조를 듣는구나. 확실히 그런 힘이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한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똑같아요. 환상성을 좀 불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네. 뭔가 세상과 단절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부유감이 있는 네. 음악 감독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많이 듣는 것 같은 게 네. 세상과 내가 단절해서 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현실이 살기 싫어질 때 그니까요. 가끔씩 들어주면 비타민을 먹는 것 같이 네. 판타지 세계로 약간 네. 그런 힘도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2부에서는 히사이시조와 퀴즈 리턴을 다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브리 외에 그의 음악과 또 키타노 타케시라는 또 다른 거장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이번 시간 이후에도 온더풀에서 두 사람의 작품을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에서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두 음악 감독 중 더 좋아하는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두 영화 중 더 좋았던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들려주세요. 먼저 빵빵이님 별점을 들어볼까요? 음악 감독은 히사이시조고요. 네. 그는 음악 감독을 너무 마법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환상을 듣게 해주는 마법을 부린다고 느꼈어요. 아, 그리고 영화는 드렁크 8점이고 네. 퀴즈 리턴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한 줄 평은 포기했던 모든 순간들에게 용기라는 박수를. 오.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네. 다시 걸었던 운동장처럼 인생의 활기가 다시 찾아오기를 음. 퀴즈 리턴을 보고 용기를 얻은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오. 확실히 영화를 굉장히 깊게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깊게 본 거는 그 토니 토니 타케타니인데. 타케타니가 맞긴 한데 근데 이 영화가 뭔가 더 메시지가 네. 주고 싶더라고요. 퀴즈 리턴의 그 마지막 장면의 감동을 확실히 맞아요. 토니 타키타니에서는 조금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런 격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루카님 별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음악 감독은 사카모토 류이치고 네. 예. 그 선정 기준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기준 제가 아. 더 많이 들은 네. 플레이리스트 네. 기준으로 사카모토 류이치를 정했습니다. 네. 네. 영화는 토니 타케타니로 정했고 네. 드렁크 8점입니다. 어,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한 줄 평은 뭐 소설이 영화가 된 마법. 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사실 음악인으로서는 사카모토 류이치를 더 좋아하지만 네네. 이건 영화 음악 감독 특집이니까 오. 히사이시조를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오. 네. 영화 자체도 퀴즈 리턴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은 드렁크 9점이고요. 오. 네. 이제 한 줄 평은 허무주의자가 부르는 인생 찬가, 청춘 찬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안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음악 감독은 사카모토 류이치를 골랐고요. 오, 정확하게 2대 2로. 그니까요. 네. 내 우울의 동지 큰 별이 졌다. 오. 라고 생각하고. 저 방금 감동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영화는 퀴즈 리턴 선택했고 오. 드렁크 7점이고요. 네. 한 줄 평 해보자면 청춘 영화를 씁쓸하게 만드는 건지 청춘 자체가 씁쓸한 맛인 건지로 하겠습니다. 무슨 굉장히 인용 문구 같은. 네. 멘트 남기려고 영화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이거 퀴즈 리턴 카피라이트로 써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요?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수록된 히사이시조의 대표 명곡이죠. 어느 여름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타키타니와 퀴즈 리턴을 통해 사카모토 류이치와 히사이치 조라는 두 일본 영화 음악계의 아이콘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명곡을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생전에 이 말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그의 음악 세계뿐만 아니라 히사이시조 혹은 그 외의 수많은 영화 음악들이 가진 힘을 대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 오는 날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듣고 더 이상 우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고요함이 감도는 여름의 텅 빈 푸른 하늘을 볼 때면 어느 여름날을 찾게 되죠. 각자의 유한한 경험을 나아가 시간을 뛰어넘는 그들의 음악은 어쩌면 영화가 한 인간의 삶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가 사랑한 히사이시조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제로, 패널의 지안. 루카 빵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